답답한 대공세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 F-16이 우크라이나 투입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F-16을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기엔 현존 최강의 제공기인 F-22나 러시아 방공망을 기만하고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F-35, 미사일 캐리어 F-15EX 같은 고성능 전투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이라도 숨구멍을 틔우려면 F-16보다는 좀 더 최첨단의 전투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하지만 F-16이 꿈의 전투기가 된 데에는 단순한 화력이나 성능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F-16을 원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거의 고물에 가까운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70에서 80년대에 설계된 소련제 미그-29 및 수호이 27 등을 사용하고 있어 공중전력 면에서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같은 계보를 공유하긴 하지만 두 나라 전투기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무려 40년 이상이 나는 셈이니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차이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사국이 가장 절실하게 느꼈을 텐데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서방 사회에 F-16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F-16 지원이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낼 필요성을 느낀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결국 F-16 지원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소망했던 현대식 전투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렵게 확보한 F-16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항공전력 격차에서 비롯되는 제공권 열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F-16이 단순한 운용기간으로만 따졌을 때 미그-29, 수호이 27보다 한참이나 선배인 구형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근거로 F-16이 자신들에게 제공권을 가져올 것이라 자신하는 걸까요? F-16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먼 미래에 외계인이 침공하더라도 여전히 인류의 주력 전투기는 F-16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리스, 튀르키예의 국경 분쟁 때에는 두 나라 모두 F-16을 출격시켜 대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F-16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대부분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어 왔고 또 이 덕에 실전 배치된 지 이미 40여 년이 지난 구형 전투기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량이 이루어지며 한결같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F-16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령 기체 자체는 오래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성능도 개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F-35, F-15의 버금갈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 성능이나 운용면에서 모자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보니 뛰어난 범용성 덕에 군수 지원마저 용이하니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온 만큼 개발 초기와는 전혀 다른 전투기로 거듭난 상태니까요. 현실적으로 F-35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16은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공군 전력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빠른 적응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F-16의 경우 전시기준 교육 과정을 따른다면 약 2에서 3개월 정도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이 이미 상당한 베테랑 파일럿들인 만큼 작전 투입과 지속적인 훈련을 병행한다면 숙련도도 금방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첨단화된 F-35보다는 F-16이 더 빨리 실전에 투입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강점인 항공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 주요 시설물들을 미사일로 타격하다 바로 지상전력을 투입하며 긴 병참선을 만들었던 러시아의 모습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F-16까지 투입되면 막대한 공중전력을 보유하고도 우크라이나에 제공권을 내주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F-16이 고착 상태에 빠진 전세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체인저의 부정적인 입장도 우크라이나 영토 방어에 있어서는 높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데요.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F-16이 투입되는 것만으로 지상 방어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F-16의 공대지 무장을 감안하면 표적 선정의 정확도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어 러시아군 수뇌부에 대한 핀포인트 타격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투입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F-16의 투입으로 전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띨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F-16은 30여 년 전 대한민국에도 꿈의 전투기로 여겨졌습니다. 1G에서 6, 7G까지 올리는데 약 2에서 3초가 소요되는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F-16은 1G에서 9G까지 상승시키는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아 조종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동력은 설계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 수준입니다. 1971년 미공군에 최초 도입된 F-16은 10년이 지난 1981년 미군의 해외기지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한 미공군이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1986년 최초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미공군을 제외한 첫 사례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군이 운용하는 최신 전투기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년 뒤인 1989년 F-16의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KF-16과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2 KF-21 보람의 개발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전투기 자체 개발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면에서 F-16 도입은 지금으로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KF-21 개발 과정이 지금처럼 마냥 밝은 전망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 논란은 그렇다 쳐도 쌍발 엔진이냐 단발 엔진이냐를 두고 무려 10년이나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KF-21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사업 초기에는 미국과의 협조 문제가 있던 에이사 레이더나 그 외 몇 가지 장비들을 자체 개발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KF-21은 더할 나위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나 엔지니어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뛰어난 능력 덕분입니다. 이는 미공군이나 해외 제작사들의 평가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똑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도 더 효율적인 운용을 하며 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또한 엔진은 물론 조그만 부품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례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문재경원사는 여름철 F-16 냉각 조절기의 결함으로 전자장비가 정지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냉각 조절기가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환경이 다른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결함인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이 결함 해결을 요청했으나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거꾸로 해결 불가능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우리 문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2년 만에 수분 침투 억제 튜브를 개발하면서 냉각 조절기의 수분 침투율을 종전보다 최고 9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작 비용이 고작 4천에서 5천 원에 불과한 이 손가락만한 부품은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끝내 미국의 공식 인정을 받은 뒤 싱가포르 등 대한민국과 기후가 비슷한 나라에 F-16에 탑재되는 필수 부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 해결을 위해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대한민국의 집념과 열정은 업계에서 유명한데요. 지금에 와서는 고지식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안되면 되게하라의 열정이 있었던 덕분에 KF-21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는 국내 환경이나 기후에서 사용하다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체 개발된 무기라면 더 적극적인 피드백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이니 그 위에서 운용될 또 다른 무기체계 개발이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무기 성능 향상과 효율성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인데요. 오늘날 K방산이 수출 신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군은 주요 전력, 즉 전투기와 같은 무기체계를 서방에서 도입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만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장비 장착에 수반되는 연구개발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F-21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 필요로 하는 성능을 탑재하거나 새로 개발된 무기를 장착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산 전투기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상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공군사관생도들은 기본훈련기부터 고등훈련기까지 모두 국산 기종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행 임무는 국내 최초로 표준 가망인증을 받은 KT-100으로 시작하며 수료 후 기본훈련은 우리 기술로 처음 제작한 군용항공기 KT-1 웅비호로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훈련 과정이 끝난 후 고등훈련 과정은 T-50을, 전술임무는 TA-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모든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종사가 된 후엔 FA-50 경공격기를 조종할 수도 있을 것이며 KF-21이 잠정적 합성 판정을 획득한 만큼 곧 보라매를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 명의 파일럿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항공기를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가격 경쟁력입니다. 방산무기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다. 즉, 수출이 이루어져야 국내 도입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F-35의 단가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항공기의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이며 그 이전에 확고한 성능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KF-21이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F-16의 자리를 대체할 범용기의 대명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